창원 외곽의 한 장례식장. 고요해야 할 빈소에는 싸늘한 기온마저 감돌았다. 늦은 겨울의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텅 빈 빈소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간간히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조차 메아리처럼 쓸쓸하게 울렸다. 영정사진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곳이 장례식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빈소를 보며 수군거렸다. 쯔쯔, 십자성 고지의 영웅이라던 강인호옹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특수부대 하사 출신이라더니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네. 세상 참 무심해. 이러니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어요. 에휴. 빈소 한 구석에 이정인이 홀로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이 축축해지도록 눈물을 훔쳤다. 쉰 목소리가 나올까봐 흐느끼는 소리마저 참으려 애썼다. 그녀의 메마른 눈동자에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유학 보내며 견뎌온 지난 세월의 무게, 그리고 전쟁의 상흔 속에서 곁을 내주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오랜 후회와 애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인호옹은 그녀에게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늘 밤마다 중얼거리시던 십자성 고지의 영웅이 바로 할아버지셨다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홀로 가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전쟁의 상흔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셨을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한 위로와 후회가 할아버지께도 그대로 남겨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텅 비어 차갑던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낮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군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1명, 2명, 빈소 문턱을 넘어선 이들은 모두 해병대 정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순식간에 썰렁했던 공간은 훈장들이 부대치는 옅은 소리, 낮은 헛기침 소리, 그리고 묵직한 숨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100명이 넘는 노병들이 하나둘 들어서자 마치 오래된 숲에 거목들이 들어서는 듯한 묵직한 활기가 감돌았다. 이정인이 고개를 들자 정갈한 해병대 정복을 입은 한석규 의원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는 번쩍이는 훈정들이 빛났고 느리지만 품격 있는 걸음걸이에서는 단단한 신념이 느껴졌다. 한석규 의원이 입을 열었다. 강인호 하사님의 장례식장이 여기 맞습니까? 십자성 고지의 영웅을 이렇게 홀로 두다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빈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인호옹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70대 중반의 노병들이 허리를 곧게 펴고 격정적으로 경례하는 모습, 30대 젊은 장교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 그 장면에 이정인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가장 먼저 빈소에 들어섰던 한석규 의원이 이정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정희 씨 맞으시죠? 십자성 고지의 강인호 하사님 사연을 담은 이메일을 제가 너무 늦게 확인했습니다. 국회 일정에 파묻혀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예우했어야 할 영웅을. 형님은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왜 마지막까지 혼자 계셨던 겁니까? 이정희는 그 물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강인호 옹과의 지난 인연을 떠올렸다. 2년 전 이정희는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들마저 해외 유학 중이라 홀로 남겨진 그녀는 생계의 막막함과 더불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던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푸른솔 요양원에 첫 출근한 날 선배 박미숙은 강인호옹에 대해 치매 증상이 심하고 밤마다 전쟁 트라우마로 발작을 일으키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미숙은 이정인이 강인호옹에게 유독 신경 쓰는 것을 처음에는 특혜로 오해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정희 씨,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있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처음 만난 강인호옹은 선배의 말과 달리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요양원 복도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다 적군이다! 십자성고지! 엄폐해! 민수! 탄약은!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정인이 문을 열자 강인호응은 침대 옆에서 하얀 눈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위험하다며 이정인을 말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 맹호 부대 출신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똑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여기는 십자선 고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적은 없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할아버지. 이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인호옹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지만 이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밤마다 땀에 젖어 깨어나셨죠. 십자선 고지, 그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그 후회가 평생 저를 따라다녔죠. 할아버지께는 그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강인호옹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에 휩싸였던 그의 표정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미안해요. 내가 또...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아 아버지를 위로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인호옹은 이정인에게 물었다. 정말로 아버님이 맹호부되셨나? 혹시 십자선 고지 전투에 대해서 아느냐? 그날 밤 나와 함께 그 임무를 수행했던. 이정인이 짜빈동이라는 곳에서 싸우셨다는 건 기억나요. 라고 말하자 강인호옹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짜빈동, 정말로 짜빈동이라고 하셨나요? 강인호옹은 이정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수예요. 이 이름을 듣자 강인호옹은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막내 민수.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이정인은 아버지 박민수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음을 알렸다. 강인호옹은 마른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꺾이며 처절하게 오열했다. 민수가 먼저 갔다니. 내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내가. 80세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참했다. 그날 밤 강인호옹은 이정인에게 박민수와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려주었다. 맹호부대 소대 막내였던 박민수는 십자선 고지에서 1급 기밀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지키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 내가 목숨 걸고 그 아이를 구했지. 그 임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으니까. 그의 따뜻한 말에 이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가 그 순간 형성되었다. 이정인에게 강인호옹은 어느새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인호옹의 요양원비가 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원장은 사무장에게 입원이 석 달째다. 가족들에게 연락해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이정인은 충격에 빠졌다. 그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해 묻자 강인호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은 안 와. 버렸어. 내 전쟁이, 내 트라우마가 그 아이들을 나한테서 빼앗아갔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밤마다 악마처럼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는 신용까지 했으니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강인호옹은 힘없이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후 아내 오선영 여사와 결혼해 세 남매, 강재민, 강현주, 강선우를 얻었다. 그러나 전쟁 후유증은 그의 삶과 가족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내 오선영은 남편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은 물론이고 해외 논문까지 찾아가며 PTSD 치료법을 공부했지. 하지만 그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엄마마저 아빠 때문에 힘들다는 부담으로 다가갔을 거야. 그녀의 일기에 늘 나를 영웅이라 적어주었는데. IMF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술에 의존했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멀리했다. 오선영 여사는 끝까지 그를 믿고 영웅이라 불러주었지만 2007년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강인호옹은 홈로 남겨졌다. 자녀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고 10년 넘게 그는 쓸쓸히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스 누출 사고로 소방관에게 발견된 그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사회복지사가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미국에 거주 중인 강재민은 모실 수 없다고 했고 강현주는 자녀 키우느라 바쁘다.
강선우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결국 강인호옹은 요양원에 입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이 내주던 요양원비마저 끊겼다. 이제 나도 늙었어. 자식들 원망은 하지 않아. 하지만 이정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강인호옹이 떨리는 곡소리에 이정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강인호옹이 살아계실 때 국가의 정당한 예우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나라가 이 영웅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 아버지도 십자성 고지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쓸쓸히 잊혀지셨을까?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한 걸 이젠 할아버지께라도 꼭 해드려야만 해. 이정희는 주말마다 창원시청, 국가보훈처, 경남도청 등 모든 기관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다. 가족분이 오셔야 합니다. 규정상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정희는 좌절했다. 강인호옹의 요양원비 결제일이 다가오자 이정희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비용을 대신 냈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강인호옹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정희는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식사도 거부했다. 연하장애가 시작되면서 음식도 삼키기 힘들어했다.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정인이 말해도 그는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잡으면 아주 미미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박미숙은 이정인의 헌신을 보고도 여전히 이정인 씨, 강인호옹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있는데 라며 걱정하거나 비판했지만 이정인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그 폭력적이던 강인호옹이 이정인의 손길에만 유독 평온해지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박미숙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작은 의문이 피어났다. 대체 저 어르신과 이정희 씨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이정희는 퇴근 후 유튜브에서 한석규 의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한석규 의원은 해병대 사관학계 출신으로 참전 용사들의 권익 보호를 자신의 평생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에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제대로 된 예로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분이라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정희는 즉시 한석규 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강인호옹의 사연을 적어보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고 직접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로 바쁘다는 비서의 말만 들을 뿐이었다. 12월의 어느 밤 요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이정희 씨, 급히 와보세요. 강인호 할아버지 상태가. 강인호옹은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구급차에 동승한 이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응급실 의사는 흡인성 폐렴이 심하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밤 11시, 의사는 이정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이정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인호옹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이정인아, 고맙다. 내 딸.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정인의 귓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저도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제게 다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강인호옹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정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불안한 듯 무언가를 움켜쥐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1급 기밀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이었다. 민수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다. 이정희는 싸늘해지는 그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다. 마치 친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간호사의 말에 정신을 차린 이정희는 강인호옹의 자녀들에게 전화했다. 강인호 할아버지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잠시의 침묵.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무심한 듯 차가운 대답이었다. 저희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정희는 허탈했다. 결국 자신의 적은 예금을 털어
혼자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텅 빈 빈소에 앉아 이정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한편 한석규 의원은 창원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다.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 비서가 푸른솔 요양원에서 온 이메일을 내밀었다. 의원님,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좀 봐주시겠어요? 이메일을 읽자 한석규 의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메일 내용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십자성 고지 영웅의 사연을 이제라 보다니, 국회의원으로서,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서 내가 이분을 이렇게 방치했다니. 당장 요양원에 가봐야겠어. 이건 나의 사명이자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속죄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강인호옹이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들렸다. 어젯밤에요? 폐렴으로요? 한석규 의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국가가 이 영웅을 이렇게 방치했다니 나의 책임이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해병대 전후회 회장인 오동진 장군에게 연락했다. 오 장군님, 십자성 고지의 강인호 하사님이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채 홀로. 이건 국가의 수치입니다. 해병으로서, 전우로서 우리가 이 영웅의 마지막 길을 최고로 예우해야 합니다. 오동진 장군은 강인호 옹에게 생명의 은인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전우들을 소집했다. 쓸쓸히 끝날 것만 같던 강인호 옹의 장례식은 순식간에 활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강인호 형님이 그렇게 힘드셨을 줄은. 한석규 의원은 이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정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맡을게요. 이정희님은 편하게 형님을 보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동진 장군도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전우들, 형님 가시는 길 쓸쓸하지 않게 끝까지 지켜드리자. 뒤이어 최민준 회장, 서준혁 원장, 윤석진 변호사 등 강인호 옹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전우들이 모여들었다. 형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강인호 옹과의 추억을 나누며 그의 희생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최민준 회장은 묵직하게 말했다. 형님은 늘 자신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하셨어. 그게 강인호 형님이었지. 서준혁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분은 진짜 영웅이셨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야. 이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가슴이 뭉클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전우들의 얼굴이 일제히 변했다. 박민수? 혹시 그 막내 민수? 오동진 장군이 중얼거렸다.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네요. 민수의 딸이 형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다니 이건 운명이야. 이정희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음을 알렸다. 전우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이정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강인호 중사님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다독였다. 오동진 장군이 강인호 옹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강인호 하사님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사이자 영웅이셨습니다. 그는 1967년 십자성 고지 전투의 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압도적인 적의 공격 속에서 강인호 옹이 특수부대 하사로서 비범한 전략적 판단과 희생정신으로 14명의 전우를 구출하고 최후의 방어를 해낸 영웅담이었다. 그날 밤 그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1급 기밀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 필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우의 생명이 걸린 미래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였죠. 그는 그 필름을 품고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그 덕분에 우리 부대는 전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전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이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런데 그런 영웅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전우들 모두 공감했다. 한석규 의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인호 형님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원이자 전우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2024년 1월 창원방송뉴스는 한석규 의원과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앵커는 말했다. 베트남전 영웅 강인호 하사, 쓸쓸한 죽음, 가족 외면 논란. 한석규 의원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달 정말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전에서 14명의 전우를 구하신 강인호 하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영웅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잊혀진 영웅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도했고, 인터넷에서는 이런 영웅을 가족이 버렸다고? 자식들은 양심이 있나? 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참전용사 예우 실태가 연일 다뤄졌다.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던 강인호옹의 첫째 아들 강재민은 현지 한인사회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미국 보훈단체에 문의하고 현지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십자성 고지 기록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1급 기밀 마이크로필름이라는 단서를 찾았다. 강재민은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였던 무서운 모습이 사실은 트라우마의 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둘째 딸 강현주는 손님이 펼쳐놓은 신문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기사를 읽을수록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에서 아버지의 유품 전시회를 작게 열어 아버지의 삶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 오선영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오늘도 이노 씨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십자성 고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러낸 나의 영웅이 어쩌면 이 전쟁 이후의 삶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영원히 나의 영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현주는 그 글을 읽으며 어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아픔을 뒤늦게 이해했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도 함께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뒤늦게 알았어요. 셋째 아들 강선우도 회사 동료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는 보훈처에 직접 문의하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도왔다. 아버지가 치매 속에서 남기신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강선우는 그것이 십자성 고지의 형상과 가족이라는 단어임을 알아챘다. 아버지가 치매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치매 속에서 남기신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선우는 아들 강준호가 할아버지에 대한 학교 숙제를 하게 되자 강인호옹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들에게 영웅인 할아버지를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후회를 깊이 느꼈다. 그들은 사회적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각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강재민, 강현주, 강선우는 서로의 노력을 알게 되면서 너도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며 놀라움과 함께 뒤늦은 형제애를 확인했다. 한편 한석규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국방부, 보훈처, 청와대를 오가며 강인호옹의 공적을 알렸다. 6개월 후 보훈처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고 강인호 하사에게 태극 무공훈장 추서 및 국가유공자 1급 인정 결정, 보상금 2천만 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승인. 한석규 의원은 즉시 이정인에게 전화했다. 이정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인호 형님이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이정인은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문제였다.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한석규 의원은 고민 끝에 자녀들과 이정인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정했다. 한석규 의원 사무실에 모인 강재민, 강현주, 강선우 3남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이정인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다. 한석규 의원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인호 형님이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받으시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보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한석규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떠난 것은 나라 일을 잘하지 못한 제 탓도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 씨, 현주 씨, 선우 씨,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주변 사람들이 세 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잘 압니다.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가족의 일은 가족만이 아는 겁니다. 저도 언론에 말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형님도 절대로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님은 평생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요. 한석규 의원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은 법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정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이정인 씨는 끝까지 강인호 형님을 책임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족 없이 외로워하시는 형님에게 따뜻한 정을 주셨고, 요양원비가 밀렸다는 소식에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셨고, 마지막까지 홀로 장례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마 형님도 이런 이정희님을 딸처럼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석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차례로 바라봤다. 제가 4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였을 겁니다. 형님이 가장 아끼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강인호옹의 자식들에게 간곡히 말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인호 하사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나라가 드리는 보상, 그 보상이 이정희님께도 닿을 수 있도록 부디 세 분의 넓은 아량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이것이 강인호 하사님의 마지막 바람일 것입니다. 이정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저는 그 순간 강재민이 일어났다. 의원님, 일어나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얻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습니다. 강현주는 일어나 이정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정희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강선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이정희는 그들을 위로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세 남매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규 의원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인호 형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 강인호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그가 아끼는 가족과 이정인도 그가 남긴 선물을 이어받게 되었다. 1년 후 국립대전현충원에는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강인호 하사의 묘소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특수부대 하사 강인호, 태극 무공훈장 추서, 십자선 고지전투 영웅, 14명을 구한 용감한 전사. 묘비 양옆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뒤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이정인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죠? 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수첩 속 그 뒤틀린 글씨와 그림 속에 담긴 1급 기밀 마이크로필름의 진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웅담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이정희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이어 한석규 의원이 도착했다. 형님, 또 왔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격려했다. 오동진 장군도 도착했다. 강 하사님, 1년 만이네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1급 기밀 마이크로필름은 지금도 이 나라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 속에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어서 최민준 회장, 서준혁 원장, 윤석진 변호사 등 강인호옹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전우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이들 중에는 강인호옹이 치매 속에서 남겼던 뒤틀린 글씨와 그림이 담긴 낡은 수첩을 들고 온 전우도 있었다. 윤석진 변호사는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수첩이 형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물건이군요. 최민준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안에 형님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뒤를 이어 강인호옹의 자녀들도 도착했다. 강재민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정인 씨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강재민은 묘비 앞에서 깊이 절했다. 강현주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아버지, 현주예요.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선우는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교 3학년 손자 강준호와 함께 왔다. 준호야, 인사해.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강준호예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십자선 고지의 영웅이자 우리 가족을 지켜준 진짜 영웅이라고 했어요. 강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요양원 선배 박미숙도 묘소에 와 있었다. 그녀는 강인호옹의 장례식에 전우들이 대거 나타나고 한석규 의원과 오동진 장군이 강인호옹의 영웅담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박미숙에게 강인호옹은 그저 밤마다 소리 지르는 성가신 치매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전우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시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이 돌보던 이 노인이 이토록 위대한 영웅이었다니. 그녀는 이정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정인 씨, 그때 제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강인호옹의 진정한 영웅담을 듣고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스러운 요양보호사예요. 이정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박미숙 선생님. 저도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이정인과 강인호옹의 자녀들은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이정인은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많이 컸네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강현주도 이정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다. 저희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맛있는 곳 예약해뒀어요. 이정인이 화답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커피 살게요. 잠시 후 오동진 장군이 나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다. 강인호 하사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격려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영웅을 향한 존경의 인사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